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경제 전망은 글로벌 경기를 홀로 이끌던 미국 경제도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유럽은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도 이어졌었던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또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019년 글로벌 경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 홍춘욱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경제 정말 지난해는 나홀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 들어서는 조금씩 또 부정적인 하강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 증시가 일단 뭐 10월 이후부터는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우려가 좀 이 증시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2019년 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정말 리센션에 대한 그 우려감이 커지는 건지, 또 정책의 방향은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미국 제조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그 PMI 지수가 53.8을 기록을 해서 지난달은 55.3, 또 시장의 예상치는 53.9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미국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이렇게 성장 탄력들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물론 뭐 정책금리 인상에 타당성은 있었죠.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3%대 중반 정도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이런 여건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정책금리는 인상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책금리 인상이 12월에 단행될 때 적어도 2019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성장률 전망도 또 하향을 했다면 이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또는 정책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던 게 기억이 선명합니다. 최근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 그리고 달러의 강세 영향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다 안정을 찾고, 떠나가 연방기금 선물이라고 하죠. 향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릴 것인가를 선물 시장에서 가격에 이제 프라이싱을 하게 되는데, 최근 보면 정책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3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10% 아니냐라는 정도까지도 시장의 기대가 변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미국은 상당한 성장 탄력의 둔화 가능성들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연준이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바꿀 경우에는 아직 미국은 그래도 성장이 지속될 여지들은 남아있는, 상대적으로 가장 그래도 그나마 시장의 여건에서만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우세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가장 또 성장 측면에서는 우세하다. 다만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겠다. 연준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점검해봐야죠. 유럽은 뭐 미중 무역 분쟁과 또 다른 축으로 이 정치 불안이 바로 안전자산 선호를 또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뭐 브렉시트 관련된 그 이슈들도 계속 될 것 같고, 뭐 그리스 총선도 있고, 유럽 의회 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정치 불안 어떻게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쉽게 진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정치 지형의 분열이 심화되고, 또 과거의 정당들 기민 또는 사민으로 요약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과거의 정치 지형이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 특히 극우 세력들, 파퓰리즘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럽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킬 요인입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정정 불안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 통화 동맹 EMU라고 하죠. EMU에서 이탈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참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그렉시트든 브렉시트든 아무튼 이게 그 제도를 이탈하는 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 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해법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고 재정 건전성을 좀 뭐랄까 완화한다고 할까요? 재정 적자를 더욱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전 이탈리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대출자인 독일의 입장은 또 완강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은 분명 뭐 경기 여건만 본다면 아직 리세션에 접어들지는 않았다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리를 억누르는 국면은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치 불안이 좀 계속 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또 유럽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을 봐야죠.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지표들이 일단은 맞습니다. 너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려감이 새해 초부터 많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론 어떻게 좀 표면화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기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997년 한국과 달리 여기 아직 외환시장이랑 자본시장을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걸쳐서 성장 탄력의 둔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랑 공기업의 부채 문제들은 상당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12월 달 수출 통계를 봤더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나? 내역을 열어봤더니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가는 수출은 죄다 증가했는데 중국 향 수출만 부진했더라라는 거죠.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우리나라가 13.9%나 감소했더라. 이게 뭘 뜻하냐?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급박한 위기의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지만 대신 경제 성장의 탄력은 좀 둔화돼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 PMI가 발표됐는데 49.7을 기록해서 드디어 이제 경기 판단의 기준선 50을 하회하고요. 지난달이 50.2였다는 걸 생각하면 뭐 예상된 결과입니다만 중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결국 한국 입장에서 최대의 수출 지역인 전체 수출의 한 2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대중국향 수출이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양회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요. 전인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 경기 부양의 가능성들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더 나가서 경기 부양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잘 안 된다면 중국의 추가적인 성장 탄력 둔화가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직접적 위기의 징후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도. 여기가 제일 걱정되고는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조금 그 눈앞에 위기가 닥쳤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이다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홍수혁 팀장과 글로벌 경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경제의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인데요. 다만 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영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뭐 자세하게 유럽, 중국,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이슈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또 같이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미중 무역 분쟁 뭐 빼놓을 수가 없는 네네. 그 주제가 될 텐데 지금은 휴전 기간입니다. 이제 뭐 끝날 때까지 휴전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그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합의가 좀 될 수 있을지 일단 새해 들려온 소식은 둘이 또 통화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7일 날 이제 미국 네. 실무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아마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뭐 사법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연관이 좀 많은 부분들 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특히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들 계속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율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 판단에서는 일단 이번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중국 방금 전에도 그 앞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국으로 간다면 경착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대선 스케줄상 제가 볼 때 여기서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면 재선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합의를 볼 거라 봐요. 그래서 3월 1일이 협상 시한이니까 그전에는 제가 볼 때 일부 합의를 보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하나 파국으로 간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돈 푸는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제가 볼 때는 지수 바닥은 빨리 올 거라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그냥 협상 시한 안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직은 그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네. 시한 안에 잠정 합의가 좀 나올 것이다. 그 네. 바람대로 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축이 바로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될 텐데 뭐 지난해 네. 4번 올렸고요. 올해 지금 2차례 인상에 대한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경기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뭐 한 번도 어렵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3월 이전에 올리지 않으면 아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인상을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 미 연준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행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행적인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지표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뒷북 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요. 아마 제 판단에서는 앞으로 지표가 조금씩 둔화될 걸로 판단돼요. 여러모로. 그렇다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특히 내년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 쪽으로 제가 볼 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쉽지 않은 구도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가 왜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미국이 작년에 4번 금리 인상했어요. 달러가 계속 강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 구간에서 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달러가 저렇게 초강세를 펼치는 구간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실제로 작년에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구도는 뭐냐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인하하겠다고 얘기하면요. 미국 경기가 꺾였다는 걸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해 나간다면 달러가 약세 구도로 가면서 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와야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저는 안도랠리가 펼쳐질 거라 판단됩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 중단도 한번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좋은 건지는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국내를 좀 봐야 될 텐데 국내 경제 지난해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표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작년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올렸어요. 제가 상당히 저는 상당한 결단이었다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 1% 정도까지 이제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미국 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역전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요. 국내 경기 상황만 본다면은 지금 올릴 수 금통위에서 없는 금리를 상황이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네. 올해도 사실은 인상보다는 인하가 맞다는 네,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져보면은 미국만 제가 볼 때 금리 동결로 간다면 우리나라 국내 상황상으로는 금리를 인하한 게 맞습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내수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아마 금통위에서 거의 올리지 못할 거다. 예, 미국에서 한 번 올리면 안 올릴 것 같고요. 한 2번 올리면 한 번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거의 1회 이하로 저는 올릴 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금통위에서는 아마도 안 올릴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요번에 새로 오신 그 경제부총리께서도 하신 말씀을 보면
미국의 금리 동결이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될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뜻은 미국이 금리를 당분간 안 올린다면 우리는 금리 안 올릴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제가 볼 때는 동결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증시 측면에서 봐야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경제 측면에서 모멘텀이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과연 증시의 상승 동력 올해 좀 뭘 볼 수 있을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딱 제가 하나만 제일 중요한 변수를 말씀드리면 미중 협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정시가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중 이 협상이 파고로 치닫는다면 안전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달러가 또 강세로 가요. 그러니까 달러나 금이 오르는 그런 구간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갔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요. 이제는 좀 괜찮겠네 하면서 신흥국 쪽이나 우리나라 쪽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조금 연장될 수도 있죠. 사람 일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내년도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요. 저는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 경제를 잃으면 뭐 절대로 정권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면 2월 달 안까지 저는 해결될 거라 보고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해결될 부분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고생 안 시키고 저는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국이 양보안을 내줘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G2G2 하지만 제 판단에서는 미국의 저력을 모르셔서 그런 건데요. 결국 중국이 왜 저렇게까지 미국이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하해 부회장을 뭐 체포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봐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지만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죠.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 GDP가 미국이 한 60%까지 육박했을 때 플라자 합의를 강요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딱 중국이 미국 GDP의 60%를 넘어서자마자 기술 패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 한 1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꺾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그 양보를 많이 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많이 수혜를 받을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된다면 우리 시장 또 모멘텀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좀 간단히 말씀해 네, 주세요.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 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저 굴뚝주 쪽에서는 조선, 철강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새로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수혜는 첨단 산업 쪽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국 기업들이 좀 얻어맞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IT 쪽 기업들 이런 쪽이 많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이슈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유성치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마케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